간단하게 이 AI와 관련해서 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어떤 형태로 오고 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이 책 제목에 AI라고 이렇게 제목은 달았지만 제가 이제 핵심으로 보는 용어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AI라는 것도 소프트웨어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온라인 세상에서 뭔가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거나 인터넷 포털을 잘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IT 기술이 오프라인 세상으로 들어와서 오프라인 세상도 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프라인 세상에 돌아다니려고 하면 실시간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각각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실시간 사물이나 이런 것들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AI나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나 이런 능력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2023년에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기업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양호한 조건이 됐다. 그래서 저는 AI라는 게 이제 AI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기업이나 뭐 군이나 정부나 행정부나 이런 오프라인 현상에서 그런 것들의 그런 실제 이제 AI를 적용하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반영됐고 준비하는 기간이 한 1, 2년 정도 보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 됐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 AI 슈퍼사이클이 오는데 주역이 세 개가 있다. 예. 네, 그 세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1장, 2장, 3장으로 해서 했던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기 중심 에너지 전환, 그리고 ESG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 개가 같은 내용이면서도 또 각자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AI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거나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IT의 첨단 기술을 그동안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 오프라인 세계로 확단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가 많은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전기로 운동된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AI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이런 것까지 진화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쓰는 화석연료라는 것들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게 오프라인 세계까지 다 바뀌려고 하면은 전기의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ESG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ESG라는 것이 이제 앞에 환경 E자가 붙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라든가 사회가 가져야 될 질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 질적인 게 뭐냐면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해야 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공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IT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쓰게 되거든요. 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MZ세대들이 그런 것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도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의 질적 퀄리티 요게 이제 묶여져서 저는 ESG라고 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각각으로서도 중요하고 이게 하나로 묶여서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디지털화 되는 과정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보여지는 겉의 모습 그리고 그걸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그리고 그거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질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화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각각의 각 장으로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좀 쉽게 얘기하죠. 예. 너무 좀 얘기하시는 예. 게 와닿지가 않아서. 예.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 그럼 이 전통적인 산업군이 이 디지털화가 된다고 했을 예. 때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의 사례들 좀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제 핸드폰이나 스마트 TV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전화기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고 개선이 되면서 스마트폰 자체가 어떻게 기능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동차로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이제 자동차에서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동차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한 자동차만의 영역이 아닌 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나 이런 것들의 성능이나 화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AI로 적을 포착하거나 우주 통신하거나 이런 식으로 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정이 이제 챗GPT라든가 AI나 클라우드 통해서 비용이 낮아지면서 어디로까지 확산이 되냐면 공장의 생산 과정까지도 이제 바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테슬라 공장이라든가 작년에 현대차가 글로벌 혁신센터라고 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데모 공장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AI로 전체를 컨트롤한다라든가 센서를 실시간 컨트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 2년 내에 공장이라든가 물류센터 같은 데들도 다 그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모습이 뭐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최근에 뭐 자율주행 선박, 그리고 우주통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박이 돌아다니고 자동차가 돌아다니지만 그것의 핵심은 자동차나 선박이 아니라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AI라든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인터넷 쇼핑이나 뭐 포탈이나 이런 온라인 세계에서만 봤다면 네. 우리 오프라인 세계에서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고 이게 기업의 생산성, 물류, 군, 행정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지금의 초입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온디바이스 AI가 좀 예.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물, 그러니까 우리 쓰기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5G 얘기 나오고 했을 때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연결이 되는. 예.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AI로 인해서 뭔가 다 연결이 되는 세상.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든가 뭐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어디서 돌아가느냐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단말기 단으로 가냐면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하냐는 개념이고 그거를 돌리는 거는 궁극적으로 AI라는 고성능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소프트웨어 단들이 지금 고성능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만 됐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세계로 가고 있고 그 초입부에 저희가 보기에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나 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관점에서 본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투자가 목적이니까 어떤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을 찾는 그 포인트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예전에 저희가 닷컴 버블 했을 때 인터넷 망들이 막 깔리고 그다음에 네. 그 깔린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직면한 거는 이제 챗GPT나 AI를 통해서 모든 이 오프라인 세계에 돌아다니는 물건들도 굉장히 싸게 구현할 수 있는 지금 인프라망이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인프라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데이터 센터에 있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로봇이 돌아가는 거가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 한 일종의 반도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거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갔는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급 반도체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반도체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요구되는 반도체는 저희가 ASML 같은 전공정 반도체 같은 것이 아니라 후공정 단에서의 그런 반도체.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국에서도 SK 하이닉스가 HBM이라고 하는 후공정 쪽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도 그와 관련되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후공정 장비 회사들만 가고 있고 전공정 장비 회사는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반도체 캐펙스가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장비 회사들 중에서 그런 후공정에서 랭킹 넘버원에 있거나 상위권
일본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공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 됐건 조선소 공장이 됐건 물류센터가 됐건 이런 걸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 현장에 있는 기업이 그냥 알아서 다 하기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다가 할 수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데서는 한국의 재벌들은 재벌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걸 인하우스로 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그런 것들은 현대오토에버 같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그룹 내에서는 삼성 SDS 같은 회사가 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NEC라든가 히타치 같은 회사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회사도 지금까지 주가가 좋았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제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 말씀하신 글로벌 그 선두 기업들, 예.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글로벌 선두 기업에서 이제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 말씀드리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장비 회사 중에 뭐 온투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비코 인스트루먼트, 컴텍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반도체에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웨이퍼를 뭐 미세하게 하고 깎고 이런 장비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런 회사들은 가끔 그 웨이퍼를 가지고서 하나를 이렇게 몰딩하던가 자르던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 잘라졌는지 검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회사들 중에서는 지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몇 개 회사가 예, 그 미국 회사들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미국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회사로 했을 때는 뭐 디스코라든가 도화라든가 어드밴테스트나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리 한국 기업들로 좀 전환을 하면은 한미 반도체. 예, 근데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 관련 HBM 그 어떤 그렇죠. 뭐라 그러죠? 무슨 본딩? 그런, 그러니까 HBM은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의 후공정 쪽의 일부 영역인 거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장비가 이제 한미가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반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몰딩을 하거나, 각각의 부분을 자르거나, 그 전체의 HBM 같은 반도체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검사를 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이 시장을 거의 좌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요즘에 엔비디아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엔비디아 반도체는 지금 막 줄을 서서 못 사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자기가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을 TSMC가 하고 있는데, TSMC가 이제 그쪽의 후공정 라인들은 지금 요번에 뭐 60% 증설하고 하는데도 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이후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또 하려고 하더라도 생산 캐퍼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금강 회사에서 하는 뭐 우리 청바지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런 장비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 업체들이 시장을 다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HBM과 연동되는 반도체 장비 회사만 보지만, 글로벌로 넣고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그 영역을 한 있는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 저는 이제 이 책이 이제 글로벌 주식 투자와 관련되는 영역이라서 그런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아까 한 세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쪽으로 얘기하면 온투 이노베이션이라는 온투 이노베이션. 예, 그리고 비코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비코. 있고, 좀 다 낯설긴 합니다. 예. 흔히 들었던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저기 그 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컴텍. 예. 나는 아까 우리 한국의 그 종목 중에 컴텍이 자꾸 떠올라.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미국 주식인가 한국 주식인가? 그러니까 세 종목 다 미국에 있는 그런 메이저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디스코, 도와, 어드밴테스트 이런 회사들이 각각의 부분에서 메이저 회사들입니다.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의 한미 반도체. 예, 네, 그러니까 이 거기는 정도. 이제 좀 일부 영역에 좀 영역된 근데 거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어쨌든 TSMC가 그 후공정 이제 어쨌든 그 물량을 받아서 하니까 후공정 관련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밸류 체인을 만들었겠죠. 예. 근데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인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예. 말씀하신 거는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그렇죠. 납품될 장비, 판매될 예, 장비들은 지금 어떻게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아까 말한 TSMC나 딴 데가 어디가 증설하던 혹은 뭐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전 세계 캐퍼는 부족한데, 이런 회사들이 각각의 시장에서 다 점유율 50% 이상씩 점유하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그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그 납품하는 이 아, 기업들,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장비 회사들이죠. 생산 장비 회사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이 우리 보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쨌건 AI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클라우드, AI 클라우드가 됐든 뭐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모든 이거에는 보안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보안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건 성능이나 잘 내면 되고 안 뚫리면 된다. 약간 그런 관점들이 강하니까 후순위로 가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AI가 되면은 AI를 자기네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클라우드라는 외부 서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동차하고 외부 서버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온디바이스를 얘기하지만 온디바이스라는 그 기기 안에서 100%다 돌아가지는 않고 일부 영역이 돌아가니까 데이터가 어쨌건 통신이나 외부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해킹이 됐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서버가 멈추거나 이런 일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공장이 멈춘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갑자기 그러겠네요. 멈추거나 사고한다든가 AI가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으로 같은 경우에는 무기 시스템으로 가지고 적을 자동 요격하거나 하는데 이게 엉뚱한 대로 요격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강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군이나 기업들의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그럼에도 각종 해킹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당장은 뭐 클라우드가 잘 돌아가고 당장은 성능 나오는 게 하다 보니까 보안 회사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움직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AI나 클라우드가 확장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들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라든가 뭐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키다든가 지금 여기 단계까지 가서 저는 이런 보안과 관련되는 회사들을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미국 기업 중에 스트라이크 홀딩스인가요? 예.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처음에는 아 이거 한국의 작은 보안주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안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국가마다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이런 보안을 감당하는 것을 다른 나라의 제품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나 중국은 뭐 더 말할 그럴 것도 수도 없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보안을 하는 과정에서요, 최근에 AI를 활용한 보안이 훨씬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해킹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도 감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패턴을 파악해서 적이 해킹할 수 있는 조짐 같은 것도 미리 예측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을 한 보안이라든가 그래서 사전에 그걸 예측하고 제로로 모든 거를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보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기술 수준이 되려면은 사실은 AI를 활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 격차가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조금 사실은 기업들 간의 격차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면 제 생각에는 조금 그 각 한국 기업, 미국 기업으로 갈라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우위에 있는 기업이 좀 더 우선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화두로 떠오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량, 그렇죠. 거기 플러스 또 이 전기차가 또 결국은 뭐 예.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또 맞습니다. 전기를 잡아먹어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러면서 화석연료는 그냥 종말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예상했던 미래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전성시대가 그렇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회사에다 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AI나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도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장이라든가 군에서도 지금 안 쓰던 AI를 적용하거나 로봇을 쓰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확산될 거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은 엄청나게 폭증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생산하는 전기의 아직은 5, 60% 이상은 화석연료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는 사실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같이 늘어나는 거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의 사용량의 폭증을 대비할 수 있는 저희 인프라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기 생산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밸류 체인들이 다 올라가고 심지어 5년에서 10년 안에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원자력 같은 것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화석연료도 같이 가고 전기도 같이 신재생도 가고 원전도 다 같이 가고 이렇게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건 전기로 가는 과도기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예전에 제가 어떻게 비유드리면 예전에 LCD, PDP 뭐 디스플레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LCD나 OLED가 다 썼지만 LCD, OLED 전환하기 직전에 모든 기업들이 다 LCD 기업으로 가면서 CRT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이익이 좀 늘어나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화석연료가 이게 이제 그거보다는 좀 길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 5년, 10년이 가는 거니까 뭐 3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특히 천연가스 같은 청정 쪽은 훨씬 더 빠를 거로 보지만 당분간은 같이 가고 화석연료도 같이 가지만 10년 정도의 사이클로 보면은 전기를 위주로 하는 쪽이 좀 더 비중이 커지고 화석연료 비중이 줄어드는 아마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책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그게 하나의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이디어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두 번째가 사실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그리고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저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서도 굳이 공장에 전기를 뭐 일부 있긴 하지만 뭐 난방을 하거나 했을 때 화석연료를 쓰거나 열병합 같은 거 쓰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탱크라든가 각종 배 같은 데도 다 석유를 떼어서 가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다 전기로 바뀌거나 전기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가장 지금 부족한 게 뭐면 전선망이 가장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전선이나 변압기 회사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뭐 HD 현대 같은 게 막 10배가 오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력망 투자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더 갈 거고요. 그러면 전력망 관련되는 회사들도 늘어날 거고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주로 가는 것들 전기차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전기차 기업들은 좀 약하지만 전기차에 절대 판매량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충전소라든가 거기에도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테고요. 이런 것들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기업들 태양광이나 풍력이 2, 3년간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이것도 살려야겠고 SMR이나 원전 같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와 관련되는 밸류체인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호황이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뭐 우리 변압기가 됐든 전력 관련 그다음에 또 전선주들도 많이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이 앞으로도 10년은 더 이 상황.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수소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든 전기차 이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든 아니면 뭐 태양광이 풍력이 활성화되든 거기에서 변압기라든가 전선을 통해서 또 구리들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계속 증설이 될 수밖에 없다. 수요가. 아, 그런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기존 설비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요. 저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선망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커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주차장에 들어가는 전기차가 전부 다 이제 충전을 하려면은 그 충전 설비도 커져야 되고요. 지금 일부 스마트 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에서는요, 기존 공단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장을 다 스마트화되고 AI를 하면 각 공장마다 쓰는 전선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단에 들은 전선 배전망 같은 경우도 다 커져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충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석유 주유소 같은 데가 다 고압 충전소로 다 연결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너무나 큰 변화에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나 미국이 이미 2, 3년 전부터 이 방향으로 갔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 와서 일부 지금 스마트 산단 같은 데서는 전선망이나 배전망부터 보강하는 작업부터 들어가고 있고 통신망 보강하는 작업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 사회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주변에서 체감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변화가 시작도 안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주식들이 바닥에서 막 10배 오르니까 막 5배 오르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업체들 중에 어떤 업체는 중간에 떨어지고 새로운 업체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2, 3년 이상 주목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아, 맞아요.
지금 다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전방 산업의 수요가 계속해서 그런 이유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끊어지지 않을 어떤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설명이 가장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생활 공간이 전부 다 디지털화되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모든 공장이라든가 모든 생산이나 산업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이 카카오톡 같은 느낌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온라인에서 우리가 카카오로 하거나 포탈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장 내 직원과 직원 간에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해야만 AI를 드롭했을 때 결국은 주요 작업들은 AI가 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 있는 현장 작업자들이 AI한테 데이터를 주고 AI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각 작업자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이런 관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기업 내에서의 젊은 친구들이 올라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자체의 질적인 게 돼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그 조직 내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면은 공정해야 되고 투명한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서로가 사회하고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버넌스가 투명해야 되고 직원들의 관계에서 또 관계가 돼야 되고 사회하고도 같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친환경하고도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ESG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든 조직들이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 질적인 변화 같은 거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MZ 세대들이 사회 진출한 지 5년, 6년 차가 되면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남느냐 안 남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 책에서 제가 일본 증시도 다뤘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런 인구 구조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왔을 때 일본 기업들은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디지털화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게 수평화되고 투명화된 구조를 만들었고 이게 아베노믹스하고 연결이 되고 지배구조 개편이나 일하는 방식의 개혁으로 바뀌면서 일본 증시가 체질이 바뀌고 경제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야만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개별 기업들을 볼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ESG 하면은 예. 그냥 자꾸 거버넌스 이슈만 먼저 떠올랐고 예. 또 이게 최근 한 몇 년간 2년, 3년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식상한 단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새롭게 들리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하신 그 사회 AI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세상에서는 이 ESG의 이 요소 이것이 결국은 기업의 성장이든 생존이든 다 여기에서 판가름 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지표들이요. 이제 계량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지난 10년간 뭐 환경 지표로서 개별 기업의 몇 점,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직원들의 불만족도의 몇 점, 거버넌스의 투명성 몇 점에서 이걸 점수화시키고 랭킹화시키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걸 기반으로 지금 퀀트 투자까지 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과 아닌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갈라지고 투자 금액이 달라지고 심지어 이제 그런 기업들은 보험료를 더 부과하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몇몇 기업들도 글로벌 연기금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기업 간에 저희 이제 투자자니까 밸류에이션의 갭을 더 벌리거나 하는 일들도 나올 거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기업에 들어가느냐 입사를 안 하느냐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가냐 안 나가냐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차렸을 때 그 공장에 그 나라 기업의 직원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평판, 예, 이 SNS 맞습니다. 세대가 맞습니다. 되면서 이 평판이 되게 중요해졌고 이 평판에 의해서 어떤 기업이든 사람이든 이미지가 딱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나의 마음 혹은 그 대응이 달라진다. 예. 이게 다 연결해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가 엄청 비싼 거는 사실은 그 제품의 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미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공장을 지었는데 2년이 지연이 됐어요. 이유는 사람을 못 뽑아서였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안 뽑혔냐면 저기가 월급도 많이 주고 저기서 기술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대만에 되게 안 좋은 기업 문화가 있다라는 평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뽑히지 않고 그래서 직원들을 뽑고 나서도 교육하는데도 되게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해외로 공장을 만들고 진출하고 뭐 했을 때 사업 진행 속도도 이런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고 이게 투자자들한테도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ESG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지금 그걸 정말 충실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어디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예. 내가 좀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일본은 그런 기업 150개를 별도로 뽑아서 별도 일본 정부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쿄 증시에 가면은 JPM 프라임 150이라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JPM 150 프라임 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런 ESG 관점에서 우량한 기업들 150개를 뽑았는데요. 보통 이제 150개 하면 상위 기업들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도요타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곳이라 그런가? 그게- 에너지를? 그게 이제 단순하게 에너지만이 뿐만이 아니라 소셜적 관점이 됐건 뭐 일하는 방식이 됐건 뭔가 그 기준에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증시를 투자하실 때는 저는 프라임 150 같은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보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 상위 기업들 150개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거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이 수치화되고 데이터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은 상당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MSCI라든가 S&P 글로벌이나 무디스 같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 데이터 제공을 해서 유료 데이터 정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목할 수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이런 퀄리티에 따라서 더 갈라지는 일이 확대될 거고 국가별, 산업별, 기업권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어디예요? 저는 그 블랙락이 이 ESG 중심의 기업, ESG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만 투자하겠다.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근데 그것도 그렇죠. 철회한 것 같던데. 그것은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예.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국에서 투자하면 투자 안 하는 기업 ESG로 봤을 때 그게 한화더라고. 뭐 왜 그럴- 무기 만드는 회사 뭐 그럴 해가지고.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한화 주가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ESG에서 사실은 이 부분만 보거나 네. 뭐 이런 건데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라든가 사회적인 평판뿐만이 아니라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각 항목별로 이게 되게 세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증시에 최근에 밸류업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런 컨셉인 거고 미국 증시가 더 가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약한 것도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각 산업별 항목별로 좀 더 차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데이터화되고 정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요소가 앞으로는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맞아요. 이 그 평판이 좋은 기업들은 그 평판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나쁜 짓을 못 하거든. 왜 예. 우리가 이제 착해 그러면 나쁜 짓 못 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어떤 ESG 점수를 계속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기업들, 형식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뭐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주주들이 고객들이 실망할 수 있는 행동들을 쉽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 같은 경우 예전에 그거 SNS 이슈가 돼서 사실 주가가 엄청 많이 저 빠지기도 앞 좀 했죠. 보면서 우리 왜냐하면 너무 옆 얼굴만 예, 보여서 마지막에는 예. 어디 그래도 죄송합니다. 정면으로 한번 좀 예, 보여줘야 될 것 제가 이렇게 같아요. 말- 어떤 예. 분일까? 예,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실은 SNS뿐만이 아니라 메타 같은 기업도 SNS에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고 다른 기업 대비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혁신 기업 같은데 창의적인 인재들이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평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앞으로는 이제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최근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영입할 때도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자유로운 판교에 있는 기업보다는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을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가져가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